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모빌린트랑 그다음에 AI 반도체,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팬니스 방송 듣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드려도 괜찮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모빌린트는 모바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팬니스 회사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카이스트에서 연구할 때 한 번 뵀었었는데요. 잠깐 이제 지나가시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때 연구를 한 거 바탕으로 19년 4월에 설립해서 이쪽 분야를 쭉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 달 한 달 빠르게 성장 중에 있고요. 지난 7월에는 저희가 이제 1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시제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부트스트랩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 맞습니다. 기술 입증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국제 AI 반도체를 성능 검증 평가하는 이런 곳에 나가서 설립 1년 만에 국내 이제 1등 수치도 찍으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4차원을 해치고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제품화하려고 했었을 때 보통 이제 성능이나 전력 효율,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이제 요구와 고객들의 요구와는 굉장히 갭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갭을 좁히고자 현재 훨씬 더 높은 에너지 효율과 면적 효율은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효율,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은 NPU, Neural Processing Unit이라는 AI 반도체가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팬니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U하고 AI 반도체하고 같은 건가요? 거의 이제 같게 사용되는데요. 이제 NPU라는 용어 자체는 보통 CPU, GPU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거와 이제 매칭돼서 나오는 게 NPU이고, 뉴럴 네트워크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든 반도체가 AI를 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AI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대규모 병렬 곱셈 프로세서 뭐 이렇게 해도 그게 GPU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NPU가 되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병렬 프로세스는 똑같은데 그 GPU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렬 처리를 제너럴하게 해주는 거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만이 가진 특징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조금 더 특화된 반도체가 AI 반도체 NPU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컨볼루션 프로세싱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컨볼루션 프로세싱이 이제 비전 처리나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 높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처음 공부한 게 제가 1986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요. 아니 근데 그때 이게 동작을 못했어요.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가 너무 낮아가지고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하다가 뭐 별로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었죠 처음에.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컴퓨팅 프로세스가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빠르게 이런 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이 큰 만큼 굉장히 국내 경쟁자들도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모빌리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일단은 이쪽 분야를 어떻게 보면은 2013년이라는 굉장히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거의 연구가 안 되고 있을 때부터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이제 다양한 좋은 실적들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다 개발했던 칩들인데 이런 딥러닝이랑 이미지 처리 관련된 칩들을 이런 학교에서부터 노하우와 기술을 직접 해왔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CNNR에는 딥러닝을 통한 엣지용 ASIC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발표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딥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당시에 이제 DNPU라고 명명했었었는데요. 네, 이 DNPU 칩은 뭐 각종 언론이나 이제 탑티어 학회 그리고 삼성, 애플, 엔비디아, 자이링스에서도 이제 초청 발표를 진행했었던 바 있고요. 다 뭐 컨볼루션 클러스터들이요. 네, 컨볼루션 클러스터랑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뭐 국제 학술 논문도 뭐 다수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딥러닝이랑 컴퓨터 비전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핫칩스에서 발표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일반에게는 구글 알파고를 통해서 되게 이 AI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구글 알파고도 사실 그 서버용 NPU를 통해서 연산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구글이 서버용 NPU를 개발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엣지용 NPU를 개발해서 이제 이런 핫칩스 같은 곳에서 같이 나란히 발표했던 바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성 테스트를 근데 엣지는 엣지대로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대로 벤치마크 해야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비교는 힘들고요. 뭐 이제 각각 그래서 뭐 각각의 또 매트릭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다고 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NPU는 또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종류도 다양하고 또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중요하면서 뭐 이런 효율과 그다음 저전력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센서 데이터의 입력부터 끝단까지 처리해주는 이 엔드-투-엔드 액셀러레이션 같은 것을 핵심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설립 1년 만에 MLPerf라는 구글, 엔비디아, 인텔, 퀄컴 등 대부분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런 벤치마크에서 국내 1등 수준을 입증해냈고요.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NPU가 현재는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센서들을 바탕으로 비전 쪽 어플리케이션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스마트홈,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쪽을 메인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FPGA 단계로 저희가 NPU 개발이 검증이 완료돼서 실제 고객사와 이제 판매나 아니면 검증을 진행을 다수의 고객사와 진행 중에 있고 소프트웨어 스택도 어느 정도 프로세서, NPU라는 프로세서다 보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반 분들은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은 뭐 공정이나 소재, 공정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 설계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모든 부분이 다 기술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실제 연구 인력의 3분의 2 정도도 소프트웨어랑 알고리즘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어디다 맡기세요? 생산은 저희가 첫 번째 칩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텔릭스 회사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은 삼성이나 아니면 TSMC 같은 파운드리에서 외주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설계 계속하는 단계, 설계하고 검증하고 계속 단계신가 보죠? 네, 연구용 칩으로는 저희가 칩도 여러 번 만들었었는데 예. 상용 버전의 칩은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구용으로 조그맣게 해도 저 파운드리에서 해주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제품 반도체 분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시제품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더 많이 들겠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저희가 저쪽에 나가서 보여드릴 일단 시연의 영상이고요. 그 이제 카메라나 이제 라이다 센서를 통한 인식 시연을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아직 뭐 레퍼런스 사이트라고 불릴 만한 데는 아직은 없는 거죠? 저희 고객사 말씀하시는 예, 고객사. 지금 단계는 저희가 이제 오픈 가능한 곳 되게 뭐 대기업이나 여러 군데랑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오픈 가능하진 않고 그냥 뭐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여러 업체와 이제 신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테스트 중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결국 칩을 만들더라도 결국 최종 예.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업체. 네.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경쟁사는 어느 정도 돼요? 국내하고 외국하고 사실 이게 네. 굉장히 성장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게 결국에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내 경쟁은 크게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시장적으로나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해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성이 강하고 이제 반도체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이 중요한데 예. 글로벌에 워낙 큰 기업들이 많이 이쪽 분야에 뛰어들어 있어서 사실 인력면이나 자금면이나 조금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가 신기술 분야다 보니까 꼭 뭐 자금만으로 할 수는 없는 분야라서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력은 어때요? 인력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팹리스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개발 비용이랑 일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예. 네,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리즈 A 받아서 네. 이제 그걸로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대표님 같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에 많이 이제 가고 인력들이 또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팹리스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성공 사례가 많이 예. 나와야 이렇게 좀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선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그리고 또 왜 이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1호 공약으로 555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5개 분야의 초격차 과학 기술을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5대 경제 강국 G5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것인데요. 관심 있게 보는 그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훨씬 더 시장이 큰데,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진입하고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새롭게 AI 새롭게 AI 반도체 부분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이런 분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진입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부분들이 그 설계만 하는, 공장은 없어도 설계만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은 그 인재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생산은 파운드리에 맡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곳을 찾아왔는데 예상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가지고 뭐 세계적인 다른 대기업과도 지금 맞설 정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잘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에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4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은 정부 조직을 개편해서 과학기술부 총리가 이런 분야를 지휘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를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3번째로는 이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또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병력 특례 혜택을 주는 것. 그 다음 또 4번째로는 관련한 규제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진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 5대 강국에 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인력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사실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대학원 정원을 교육부에서 통제합니다. 이것을 사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서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뽑아서 양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 장학금 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